안녕하세요. 바나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브라이언 와이즈 박사의 나는 전생을 믿지 않았다입니다. 책은 의사이자 과학자인 저자가 캐서린이라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겪은 놀라운 경험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윤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윤회를 하나의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과학적 진실로서 증명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과학과 종교가 만나는 때입니다. 그러나 과학이냐 종교이냐 무엇이 더 옳은가를 따지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삶을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를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외모, 다른 성격,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무엇도 더 옳고 더 그른 것은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가리는 것이 아니며 삶이 끝난 후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으로 자연히 가려질 것입니다. 그러니 남보다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너무 애쓰지 맙시다. 그저 오늘 하루를 더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봅시다. 이 책은 이토록 소중한 하루를 감사히 그리고 충실하게 살아갈 힘을 줄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법이다. 사건이 막 일어난 순간에는 그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이나 예지력을 갖고 있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인내로서 마침내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캐서린의 경우도 그러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은 캐서린이 27살이던 1980년이었다. 캐서린은 불안과 공황, 공포증을 치료하기 위해 내 진찰실을 찾아왔다. 캐서린은 어린 시절부터 그런 증세를 겪어왔는데 그쯤 들어 더욱 악화되어 날이 갈수록 자신이 정서적으로 마비되면서 점차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느꼈다. 캐서린은 두려움에 떨었고 눈에 띄게 활기를 잃어갔다. 혼돈에 처한 캐서린의 상황과는 반대로 당신의 생활은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나에게는 안정된 결혼 생활, 2 아이, 그리고 화려한 경력이 있었다. 나의 인생은 처음부터 탄탄대로를 걸어온 셈이었다. 나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났고 공부는 늘 우등이었다. 대학교 2학년 시절 나는 정신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1966년 나는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면서 전국 우등학생 친목회의 회원이 되었고 그 뒤 예일대학교 의학부에서 학위를 받았다. 뉴욕 대학교 부설 벨뷰 의료센터에서 인턴 과정을 마치고 예일대학교로 돌아와 정신과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다음 나는 피츠버그 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2년 뒤 정신양리학 분야를 선도하던 마이애미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생체정신의학과 약물 남용에 대한 연구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로부터 4년 뒤 종신교수가 되면서 마이애미 대학교 부속병원의 정신과 과장을 맡게 되었다. 이때까지 나는 37편의 논문과 책자를 펴냈다.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 생활은 나를 한 사람의 과학자이자 의사로 만들었으며 나는 내 분야에 관한 한 보수주의의 좁은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나는 전통적인 과학적 방법에 의해 증명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부정했다. 몇몇 큰 대학교에서 초심리학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관심도 두지 않았다.
모두가 억지로 갖다 붙인 이야기로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캐서린을 만났다. 나는 캐서린의 증상을 치유하기 위해 18개월에 걸쳐 전통적인 방법을 동원해 치료를 했다. 그러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나는 결국 최면요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캐서린은 반복되는 최면 상태를 겪으며 자신의 증상을 일으킨 결정적인 요인이 된 전생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었다. 캐서린은 또한 고도로 진화된 영적 존재들이 전해주는 정보의 전력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며 그 존재들을 통해 삶과 죽음에 관한 수많은 비밀을 밝혀주었다. 불과 몇 달 만에 증상이 사라졌고 캐서린이 이전보다 훨씬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 나의 경험이나 지식은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내 눈앞에서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하자 나는 경악으로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나는 이 사건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능력이 없다. 그곳은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 저 먼 인간 정신의 세계이다. 캐서린은 최면 상태를 통해 전생의 기억이 담긴 잠재의식의 한 부분을 떠올릴 수 있었는지도 모르며 아니면 칼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 즉 우리를 감싸고 있으면서 모든 인류의 기억을 담고 있는 에너지 원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 과학자들은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정신의 신비, 영혼, 윤회, 전생의 경험이 현재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규명해낼 수만 있다면 인류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부산물은 엄청날 것이며 특히 의학, 심리학, 신학, 철학 분야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이러한 정보들을 해독하기 위한 발걸음은 내딛고 있으나 그 진행은 매우 느리며 과학자들과 대중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역사를 통틀어 인류는 언제나 변화에 저항했으며 새로운 사고의 수용을 거부해왔다. 그 예는 많다. 갈릴레오가 목성에 딸린 위성들을 발견했을 때 당시의 천문학자들은 이런 위성의 존재가 자신들의 평소 믿음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한 번쯤 관찰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오늘날 정신과 의사들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삶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중요한 사례들을 살펴보거나 제대로 평가하려고 하지 않는 것도 그와 똑같은 경우이다. 그들은 굳게 눈을 감고 있다. 나는 이 책이 초심리학, 특히 탄생 이전과 사망 이후의 경험을 다루는 분야에 작은아마 기여가 되었으면 한다. 이 책에서 여러분이 읽게 될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했지만 덧붙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책을 쓰게 되기까지 4년이 걸렸다. 이런 비정통적인 이야기를 공개하는 데 따르는 직업상의 위험을 감수할 만큼 용기를 얻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이다. 어느 날 밤인가 나는 샤워를 하다가 문득 나의 경험을 글로 옮겨야겠다는 충동을 느꼈다. 이제 때가 되었으며 더 이상 이 이야기를 숨겨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강렬하게 들었던 것이다. 내가 얻은 가르침들은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었다. 캐서린을 통해 나에게 온 지식은 이제 나를 통해 나아가야 했다. 앞으로 나에게 닥칠 많은 일 가운데 내가 영혼의 불멸과 인생의 참 의미에 관해 얻은 지식을 나누지 않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면요법은 오랫동안 묻혀온 환자의 기억을 되살리는데 훌륭한 도구가 된다. 최면에는 신비스러운 구석이 전혀 없다. 최면이란 일종의 정신 집중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최면을 거는 사람의 숙련된 지시에 따라 환자는 긴장을 풀고 기억을 더듬게 된다. 나는 수백 명의 환자에게 최면요법을 써왔는데 환자의 긴장을 풀고 공포증을 누그러뜨리며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을 고치고 억압된 기억을 되돌리는데 큰 효과가 있었다. 가끔씩 유아기의 기억까지 되살아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심지어는 2~3살 적까지 거슬러 올라가 마음에 상처를 남긴 사건들을 회상해내는 환자도 있었다. 캐서린은 최면을 통해 전생의 사건들을 상세하게 기억해내기는 했지만 아직 그것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동화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전생이나 환생은 캐서린의 세계관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었다. 그러나 그 기억들이 너무도 또렷하고 그 풍경과 소리와 냄새가 너무나 생생했으며 자신이 그 일을 겪었다는 느낌이 너무도 강렬하고 직접적이었기에 캐서린은 자신이 틀림없이 실제로 그곳에 있었다고 믿었고 그 진위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 경험은 캐서린을 압도했던 것이다. 캐서린은 이 사실이 자신이 받아온 교육과 길러온 신앙에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이전에는 환생을 결코 믿지 않았으며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어릴 때 받은 종교적 훈련은 사후 영혼의 존재에 대해 희미하게나마 가르쳐 주었지만 나는 확신하지 못했다. 지난 몇 주 동안 매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나는 내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있었다. 나는 캐서린의 영적인 능력을 부인할 수 없었다. 캐서린이 이러한 능력을 지녔다는 것이 사실이고 구체적인 증거들까지 뒷받침되고 있다면 캐서린이 말하는 전생의 사건들 또한 진실이란 말인가? 내가 캐서린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던진 질문들은 이전에 통상적인 정신치료 때 했던 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질문들이었다. 나는 마치 안내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한두 시간에 걸쳐 한 생애를 쭉 훑어보면서 캐서린이 현재 겪고 있는 증상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충격적 사건이나 어두운 기억을 찾아내려고 했다. 통상적인 치료에서는 한 사건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며 진행 속도도 현저히 느리다. 환자가 뱉은 모든 단어를 철저히 분석해서 그 뉘앙스와 숨은 의미를 파악하고 모든 표정, 모든 몸짓, 모든 어조를 하나하나 음미하고 평가하고 모든 정서적 반응을 주의 깊게 분석하고 조각난 행동 양태들을 조심스럽게 짜맞춘다. 그러나 캐서린에게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단 몇 분 사이에 흘러갔다. 캐서린의 치료 과정은 마치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경주차 안에 앉아 바깥의 군중 속에서 아는 얼굴을 찾기 위해 애쓰는 것과도 같았다. 캐서린은 이제 생애와 생애의 중간에서 쉬고 있었다. 침묵 속에서 몇 분이 흘러갔다. 갑자기 캐서린이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전에 그 느린 속삭임이 아니었다. 캐서린은 크고 껄껄한 목소리로 주저함 없이 말하고 있었다. 우리의 임무는 지식을 통해 신과 같이 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적습니다. 박사님은 제 스승이 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통해 신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나서야 쉴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돕기 위해 다시 오게 됩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것은 캐서린이 죽은 뒤 생애와 생애의 중간 상태에서 들려오는 가르침이었다. 이 내용의 출처는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그것은 결단코 캐서린의 말이 아니었다. 캐서린은 결코 이런 식으로 이러한 낱말들을 써가며 이러한 수서법을 구사한 적이 없었다. 목소리도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그 순간 나는 비록 캐서린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것이 캐서린의 생각들이 아니었음을 알아차렸다. 뒤에 캐서린은 그 출처가 스승, 마스터라는 고도로 진화한 영혼이면서 지금은 육체에 머물지 않는 존재들이라고 밝혀주었다. 그들은 캐서린을 통해 나에게 말을 할 수 있었다. 캐서린은 전생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피 안에서 오는 지식을 전달할 수 있게까지 되었다. 그것은 아름다운 지식이었다. 나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이제 새로운 차원이 개입되었다. 캐서린은 사후의 경험에 대해 기술한 엘리자베스 퀴블로로스 박사나 레이먼드 무디 박사의 서적을 결코 읽은 적이 없었다. 캐서린은 티베트 사자의 서라는 책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다. 그러나 캐서린은 이러한 책들이 기술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의 증명이었다. 여기에 몇 가지 사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만 추가된다면 나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회의하는 마음이 요동치면서도 여전히 자리를 뜨지 않고 있었다. 캐서린이 잡지 기사에서 사후에 대한 내용을 읽었을지도 몰랐고 텔레비전 대담 프로그램을 보았을지도 몰랐다. 캐서린 자신은 그런 기억을 부정했다 하더라도 잠재의식이 기억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캐서린은 기존의 저술들을 뛰어넘어 생과 생의 중간에서 보내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아, 사례만 더 있다면. 캐서린은 늘 그랬던 것처럼 최면에서 깨어난 뒤에도 전생의 구체적인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였던 캐서린이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캐서린은 이후에도 생과 생 사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오로지 살아있는 동안만을 기억했던 것이다. 지식을 통해 신에게 다가간다.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었다. 폭포처럼 쏟아진 극적인 메시지들은 나의 생활과 가족 생활을 깊이 변화시켰다. 나는 서서히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한 번은 아들을 차에 태우고 대학 야구 경기를 보러 가다가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적이 있다. 나는 평소 차가 막히면 짜증을 못 참는 성미였고 더구나 지금은 잘못하면 1회나 2회 경기를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나는 내가 짜증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전에 늘 그랬던 것처럼 다른 운전자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욕을 퍼붓지도 않았다. 목과 어깨 근육에서 힘이 빠져 있었다. 아들 녀석에게 짜증을 떠넘기지도 않았고 정반대로 우리는 내내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단지 내가
아들 조던과 함께 좋아하는 야구 경기를 보며 즐거운 오후를 보내기 위해 집을 나섰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날 오후의 목적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었다. 만약 내가 짜증을 부리고 화를 냈더라면 그 오후의 외출은 엉망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아내와 자식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전에도 함께 생을 살았을까 하고 자문하곤 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 인생의 시련과 슬픔, 기쁨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는 말인가? 우리가 영원한 존재란 말인가? 나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샘솟는 것을 느꼈다. 결점이나 잘못은 사소해 보였다. 그런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다. 나는 똑같은 이유로 자신의 결점에 대해서도 관대해졌다. 완벽해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었고 항상 자신을 제어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었다. 남에게 무엇을 강권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이러한 경험을 캐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기뻤다. 우리는 저녁 식사 후면 내가 캐서린을 치료하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캐롤은 분석적인 정신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러한 쪽으로 투철했다. 아내는 내가 어떻게 하면 조심스럽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캐서린과 나눈 경험을 추적해 들어갈 수 있을지를 알고 있었고 내가 객관적 시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부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주기도 했다. 캐서린이 정말로 위대한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증거들이 쌓이면서 캐롤은 나와 함께 이해를 넓혀갔고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가졌다. 전생을 누비는 최면 여행이 시작되면서 캐서린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던 대상이나 과정, 사실들에 대해 정밀한 관찰과 설명을 해낼 수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최초 18개월에 걸친 통상적인 정신치료로도 전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던 증상들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캐서린은 사후의 영적인 상태에서 이전에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지식들을 전달하며 오싹할 정도로 정확한 사실들을 짚어냈다. 캐서린은 스승들의 힘을 빌어 평소에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지혜와 어법으로 사후의 여러 차원과 죽음 이후의 삶, 탄생과 재탄생 등에 대한 가르침과 함께 영적인 시들을 들려주었다. 참으로 많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지난 세월 동안 나는 수백, 수천의 환자들을 상대해 오면서 정서적 장애란 장애는 모두 접해보았다. 나는 4군데에 이르는 주요 대학병원의 정신병동에 대한 책임을 맡은 바 있으며 수년 동안 정신과 응급실과 외래 환자 진료시설, 그 밖의 여러 기구에서 환자들을 치료한 경력이 있었다. 나는 환청이나 환시, 정신분열증에 의한 망상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나는 분리성 성격과 다상성 인격을 포함해서 경계성 인격장애나 히스테리성 성격장애를 지닌 환자들을 수없이 접했다. 나는 또한 국립약물남용방지기구가 개설한 약물 및 알코올 남용 퇴치 프로그램의 지도교수를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약물이 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캐서린에게는 이러한 증상이나 증후군이 전혀 없었다. 캐서린의 증상은 정신질환의 결과가 아니었다. 캐서린은 정신병자가 아니었으며 현실 유리적인 인간도 아니었다.
환청이나 환시 등의 환각이나 망상을 경험한 적도 없었다. 캐서린은 향전신성 약물을 복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반사회적 특징을 보인 일도 없었다. 히스테리성 인격도 아니었고 분열적 경향도 없었다. 결론적으로 말해 캐서린은 자동 조종 장치에 의해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대체로 자각하고 있었으며 분리성 성격이나 다상성 인격도 아니었던 것이다. 캐서린이 쏟아낸 말들은 내용과 형식에서 일상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특히 캐서린 자신이나 나의 개인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극히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었다. 캐서린은 듣도 보도 못한 것에 대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지식과 그 모든 과정은 캐서린이 접해온 문화나 받아온 교육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었고 캐서린의 세계관과도 배치되는 것이었다. 캐서린은 단순하고 솔직한 편이다. 캐서린은 학자가 아니었고 따라서 그 입에서 나온 여러 사실과 세모, 역사적 사건, 설명과 묘사, 또 그 시들을 발명해낼 만한 능력이 없었다. 정신과 의사로서 또 학자로서 나는 그 내용들이 캐서린의 무의식 어디에선가 나온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것은 확실한 사실이었고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현실이었다. 설사 캐서린이 뛰어난 배우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꾸며낼 수는 없었다. 그 지식들은 너무도 정확하고 너무도 상세했으며 캐서린의 능력을 저만치 넘어선 것이었다. 나는 캐서린의 전생을 탐사하는 일이 치료라는 목적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우연히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뒤로 캐서린은 아무런 약물의 도움 없이 극적인 속도로 회복되었다. 그 세계에는 통상적인 치료법이나 현대의학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효과적인 강력한 치유의 힘이 있었다. 그 힘은 이례적인 대사건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자아에 가해지는 일상적인 상해의 기억과 제 경험을 포함하고 있었다. 나는 캐서린의 전생을 답사하면서 이러한 것의 유형, 즉 정신이나 육체에 가해지는 만성적인 학대, 가난이나 굶주림, 질병과 신체장애, 지속적인 박해나 편견, 반복적인 실패 따위와 같은 상해 유형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했다. 또한 극심한 고통 속의 죽음, 추행, 대참사, 그리고 그 밖에 인간의 기억 속에 영원한 낙인으로 남는 끔찍한 사건들을 탐색했다. 그것은 방법의 면에서 보자면 통상적인 치료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올라가는 것과 매우 유사한 것이었는데 단지 통상 10년에서 15년쯤으로 잡는 시간 단위를 수천 년으로 잡았다는 사실만이 다를 뿐이었다. 따라서 나의 질문은 통상의 치료 때보다 더 직접적이고 주도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우리의 비전통적인 탐사 작업은 여지없이 성공했다. 캐서린은 그리고 뒤에 내가 최면 치료를 행한 많은 환자들은 엄청난 속도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캐서린의 전생 기억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과연 없을까? 그 기억들이 유전자를 통해 전달된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이러한 가설은 과학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었다. 유전적인 기억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분절없이 이어지는 유전 형질을 필요로 한다. 캐서린은 지구 곳곳에 살았으며 따라서 그 유전적 끈은 군데군데가 끊겨 있는 셈이었다.
캐서린은 자식을 안고 홍수에 휩쓸려 죽기도 했으며 때로는 자식도 없이 또 때로는 꽃 같은 나이에 지기도 했다. 캐서린의 유전자 풀은 소멸했고 상속되지 못했다. 또 죽음 이후의 삶과 중간 상태라는 문제도 있었다. 그곳에는 육체도 없었고 유전적인 물질은 더더욱 없었지만 캐서린의 기억은 연속적으로 보존되었다. 불가능했다. 유전학적인 설명은 폐기될 수밖에 없었다. 어쩌다가 들어가 볼 수도 있다는 모든 인류의 기억과 경험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라는 칼 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은 어떠한가? 종종 상이한 문화 사이에 유사한 상징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는 꿈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융에 따르면 집단 무의식은 개인적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고 모종의 방법으로 내 구조 속에 전승된다. 이 집단 무의식에는 모든 문화에서 역사적인 전통이나 유포에 의지하지 않고 새로이 창출되는 모티브나 이미지도 포함된다. 나는 캐서린의 기억이 융의 개념으로 설명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라고 생각했다. 캐서린은 상징이나 보편적인 이미지, 모티브 따위를 드러내주지 않았다. 캐서린이 한 일은 특정한 인물, 특정한 장소에 대한 상세한 묘사였다. 융의 개념은 지나치게 모호한 듯 싶었다. 게다가 중간 상태도 고려의 대상으로 남아있었다. 결국 모든 것이 환생의 개념으로 설명해야 앞뒤가 맞아 들어갔다. 캐서린의 지식은 상세하고 구체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캐서린의 일상적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것은 책에서 주워 모아 알았다가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러한 지식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에 체득했다가 의식으로 튀어나오지 못하고 눌려있던 그런 지식도 아니었다. 스승들과 그들의 메시지는 또 어떠한가? 캐서린의 입을 통해 전해졌지만 그건 캐서린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지혜는 캐서린의 전생 기억에도 반영되어 있었다. 나는 이러한 정보와 메시지들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몇 년에 걸쳐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성격을 연구해서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은 선친과 죽은 아들을 만나보기 전부터 이미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다. 긴 세월에 걸쳐 과학적으로 단련되어 온 나의 머리가 알고 있었고 내 몸이 알고 있었다. 나는 내가 캐서린의 공포를 성공적으로 제거해 주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메시지는 범세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최면이 치료 도구로서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이야기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생의 기억을 더듬어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만도 아니었으며 사실 보통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생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화상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죽음의 공포라고 믿었다. 죽음에 대한 공포, 가슴 밑바닥에 숨어 있어서 아무리 많은 돈이나 권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항구적인 공포, 그것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삶에는 끝이 없고 우리는 죽지 않으며 우리는 실제로는 태어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공포는 용해될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자신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애를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셀 수 없이 많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이 느끼게 될 생에 대한 확신은 얼마나 클 것인가.
만약 사람들이 자신이 육체에 머물러 있을 때나 죽은 뒤의 영적 상태에서나 영혼들이 주위에 머물며 자신을 돕고 있으며 사랑했던 사람들의 영혼이 포함된 그 영혼의 무리에 자신도 함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이 받게 될 위로는 얼마나 클 것인가. 만일 사람들이 수호천사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이 느끼게 될 안온함은 얼마나 클 것인가. 만약 사람들이 폭력과 불의가 결코 묵과되지 않으며 결국 또 다른 생애에서 응분의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분노와 복수심이 사그러들게 될 것인가. 또한 만일 우리가 지식을 통해 신에게 다가간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물질적인 소유나 권력이 더 이상 무슨 쓸모가 있단 말인가. 욕망이나 권력욕은 그야말로 허섭스레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단 말인가. 수많은 이들이 교회와 예배당과 사찰을 찾아가 영혼의 불멸을 노래하는 기도문을 암송한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들은 다시 경쟁하는 생활로 돌아와 욕망과 부정과 이기심의 행동들을 한다. 인간의 이러한 경향들은 영혼의 진보를 지연시킨다. 그래서 확신이 부족하다면 과학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행동과학과 기초과학의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이 캐서린이나 나의 경험과 같은 사례들을 냉정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 분석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과학적인 논문이나 책을 저술한다는 일이 요원하게만 느껴졌고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다. 나는 나를 돕기 위해 내려오게 될 것이라는 영혼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도대체 내가 하는 어떤 일을 돕는다는 것인가? 그동안 나는 캐서린의 문제에 대해 다른 동료들과 토론하는 것을 꺼려왔다. 실제로 나는 캐롤이나 그 밖의 몇몇 안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진기한 정보를 나눠주지 않고 있었다. 캐서린을 치료하면서 얻은 지식들이 분명히 진실이고 지극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동료나 다른 과학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보일 반응이 염려되어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여전히 나의 명성과 경력 그리고 남의 이목에 연연하고 있었다. 나의 회의주의적 사고방식은 매주 캐서린의 입술에서 증거가 쏟아질 때마다 침식되어 갔다. 나는 치료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를 자주 들으며 그 드라마와 현장성을 재경험하곤 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내 경험에만 의지하게 될 것이었다. 내 경험이 아무리 강렬해봤자 그들의 경험은 아닌 것이다. 나는 자료를 더 많이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점차 이러한 메시지들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서 내 생활은 이전보다 더 자연스럽고 만족스러운 것이 되어갔다. 이제는 더 이상 경쟁을 하고 위선을 떨고 연기를 하고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솔직하고 직접적이 되었다. 가정생활은 혼란이 덜어지고 좀 더 편안한 것이 되었다. 캐서린을 통해 얻게 된 지혜를 남과 나누는 데 주저했던 마음도 엷어지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흥미를 보이며
더 알고 싶어 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ESP, 기시감, 유체이탈, 전생에 대한 꿈 따위와 같은 초심리학적 사건을 경험했다고 털어놓았다. 그 경험들은 지극히 사적인 것이어서 배우자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거의 예외 없이 다른 사람들,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이나 정신과 의사조차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별종으로 보게 될까봐 염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초심리학적 사건들은 매우 일반적이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자주 일어난다. 그것이 희귀하게 보이는 것은 단지 그러한 경험을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의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적인 소양을 쌓아온 사람일수록 그러한 경험을 남에게 털어놓기를 꺼린다. 우리 병원의 한 중료과의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학문적으로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교수가 한 분 있다. 이 교수는 돌아가신 선친과 대화를 나누며 선친은 그를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준 적이 여러 번 있다. 또 꿈속에서 자신이 행하던 연구의 미진한 부분이나 결론을 찾아내곤 하는 교수도 있다. 꿈이 제시한 해결책은 어김없이 적중했다. 또 다른 유명한 박사는 수화기를 들기도 전에 전화를 건 상대가 누군지 알아내곤 하는 능력을 지녔다. 중서부에 있는 한 대학의 정신과 과장을 맡고 있는 교수가 있는데 그 부인도 심리학 박사이다. 이 박사 부인은 항상 치밀한 계획 아래 세심하게 연구를 진행시키는 사람이다. 이 여자가 난생 처음 로마를 가게 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자는 마치 머릿속에 도로 지도가 인쇄되어 있는 것처럼 시내를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는 것이었다. 여자는 다음 모퉁이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탈리아가 초행이고 이탈리아어도 전혀 할 줄 몰랐지만 수많은 이탈리아인들이 여자를 토박이로 알고 말을 걸어오곤 했다. 여자는 자신이 로마에서 겪은 일을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가 없었다. 나는 왜 이렇게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이 밀실에 남아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나도 그들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감각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온 훈련은 우리가 쌓아온 정보와 경험, 믿음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했던 것이다. 캐서린과 내가 놀라운 경험을 나눈 뒤로 4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우리가 함께한 그 경험은 두 사람 모두에게 기쁜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우리의 작업은 끝났다. 캐서린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한껏 즐기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고 더 이상 정신적인 불구로 비틀거리지 않는다. 캐서린은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행복감과 만족을 누리고 있다. 이제 캐서린은 질병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생은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이기에 캐서린은 자신과 조화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었다. 캐서린은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나 소수만이 얻게 되는 내면의 평화를 발산하고 있다. 캐서린은 자신이 더욱 영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캐서린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지극히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어떤 부분도 그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캐서린은 심리 현상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흥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자신은 책이나 강의를 통하지 않은 모종의 방식으로 그냥 알게 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나 그러한 가족을 둔 사람들이 종종 캐서린을 찾아온다.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캐서린에게 끌려 들어가게 된다. 캐서린이 앉아서 이야기를 해주면 마음이 안정되는 것이다. 내 삶도 캐서린만큼이나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좀 더 직관적이 되어 환자나 동료, 친구들의 내밀한 부분을 더욱 잘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나는 그 사람에 대해 꽤 많이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 가치관과 인생 목표는 좀 더 인도주의적이고 돈을 중시하지 않는 쪽으로 바뀌었다. 영매, 무당, 심령치료사와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고, 나는 그들의 능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캐롤도 나와 함께 발전했다. 캐롤은 죽음에 대한 상담에 특히 뛰어난 능력을 지니게 되었으며 지금은 에이즈 환자들을 돕고 있다. 나는 인도인이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명상을 시작했다. 캐서린을 통해 전해진 교훈들은 내 일상의 일부분이 되었다. 삶, 그리고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인 죽음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는 더욱 참을성 있고 남의 감정을 이해할 줄 알며 좀 더 따뜻한 마음을 지니게 되었다. 나의 행동에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남에 대한 멸시나 부정에 극히 신중하게 되었다. 나는 그런 행동에는 지불해야 할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안다. 주는 대로 받는 것이다. 나는 여전히 논문을 쓰고 전문가들의 모임에서 강연을 하며 정신과 병동의 책임을 맡고 있다. 그러나 나는 두 세계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셈이다. 하나는 우리의 육체와 신체적 욕구로 대표되는 오감의 현상적 세계이고, 또 하나는 정신과 영혼으로 대표되는 비물질의 세계이다. 나는 두 세계가 연결되어 있으며 모두가 에너지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두 세계는 종종 분리되어 보이기도 한다. 내 임무는 두 세계를 연결하고 그 단일성을 신중하게 또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일이다. 캐서린을 마지막으로 치료하고 난 뒤 몇 달 사이에 나의 수면에 특이한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끔 생생한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나는 어떤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그 가르침에 대해 질문을 하기도 했다. 꿈속에서 가르침을 준 스승의 이름은 필로였다. 깨고 나서 꿈속에서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적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재빨리 적어두곤 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하려고 한다. 처음 것은 일방적인 가르침이었으며 나는 그 내용에서 스승들의 영향을 감지할 수 있었다. 지혜는 매우 천천히 얻어집니다. 그것은 쉽게 얻어진 이성적 지식이 감성적 또는 잠재의식적인 지식으로 변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변형되고 나면 그 지식은 영원히 각인됩니다. 행동을 통한 실천은 이러한 반응의 필수적인 촉매입니다. 실천이 없으면
개념은 바래고 희미해집니다. 실제 적용이 없는 이론적 지식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균형과 조화가 무시되고 있지만 이것들은 지혜의 기반입니다. 모든 것이 과도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과식으로 몸이 불어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자신의 뒤를 돌아보거나 남의 모습을 둘러볼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나치게 천박합니다. 지나치게 마시고 지나치게 흡연을 하고 지나치게 흥청대고 또는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지나치게 속빈 말을 하고 지나치게 걱정을 합니다. 흑백 논리가 판을 칩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방식이 아닙니다. 자연에는 균형이 있습니다. 동물들의 파괴는 지극히 소규모입니다. 생태계에는 대량 살상이란 없습니다. 식물은 소비되고 다시 자라납니다. 자양분의 샘은 마르기 전에 보충됩니다. 꽃이 구경거리가 되고 열매는 먹히지만 뿌리는 남아 있습니다. 인류는 균형은 실천하기는커녕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탐욕과 야심이 인류의 안내자였고 공포가 인류의 조타수였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아가면 인류는 마침내 스스로를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은 살아남습니다. 적어도 식물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행복은 진실로 절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에 있어 지나친 모든 것은 행복을 갉아먹습니다. 과도함은 기본적인 가치를 가리는 먹구름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우리에게 행복이란 가슴 속에 사랑을 채움으로써 오는 것이고 신뢰와 희망으로부터 오며 자애를 실천하고 따뜻한 마음을 베풀므로써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옳습니다. 그러한 태도를 지닌다면 균형과 조화가 따를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존재의 본원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변화된 의식 상태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해오는 동안 자연스러운 본연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인류가 자신을 사랑과 자애와 절제로 채우고 스스로 순결함을 느끼며 고질적인 공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변화된 상태, 다른 가치체계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단 이르르면 어떻게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 안에 공통분모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죽지 않으며 우리는 지금 교훈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학생입니다. 불멸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원한 존재이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수많은 증거와 역사가 있는데도 우리는 왜 스스로에게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남을 밟고 올라서서 배움을 내팽개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비록 속도는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위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더 위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느끼십시오.
남을 도우십시오. 우리는 모두 한 배를 젓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풀잎처럼 외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많은 면을 닦아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몇 개밖에 닦지 않아 초라한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먼지와 때를 벗기고 나면 모두가 가슴 속에 1000개의 면으로 찬란히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는 완벽해서 단 하나의 흠도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깨끗이 닦인 면의 수입니다. 그러나 모든 다이아몬드는 같으며 모두 완벽합니다. 모든 면이 깨끗이 닦여 빛의 스펙트럼을 발하게 되면 다이아몬드는 본래의 상태였던 순수한 에너지로 돌아갑니다. 빛은 남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압력이 풀려버린 상태에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과정이 거꾸로 진행되는 것과 같습니다. 순수한 에너지는 빛의 무지개 속에 존재하며 그 빛은 의식과 지식을 소유합니다. 모든 다이아몬드는 완벽합니다.